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기억이촌 박람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요, 예비 귀여인들 혹은 평소에 귀여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궁금했던 그런 사항들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직접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간지러웠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실 전문가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부분 전문가죠. 해양수산부 한성민 사무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민입니다. 다음으로는 어선 어업 부분 전문가입니다. 귀여귀촌 종합센터의 조종학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종학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식업 부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 임재현 연구관이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끝으로 수협은행의 수산해양금융 권태경 팀장님께서 자리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자가격리 중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주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네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리인데요. 자,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온라인으로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라인으로 취합한 질문을 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이후에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고 대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주셨으면 또 답을 드리고요. 저희가 금요일부터 지금 박람회가 진행이 됐죠. 박람회 진행되는 동안 또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지를 받아봤습니다.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대답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정책 관련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거 지원에 관련해서 귀촌을 하게 되면 생활자금 주택 지원 정책이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강옥선 님의 질문이네요. 주택 지원 참 중요하죠. 사실 귀여를 하면 어디서 살아야 될지부터가 막막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죠,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한성민입니다. 일단 저 주택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기여를 하셨을 때 7,500만 원까지 매매, 신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귀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단순 귀촌하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간접적으로 주거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촌이들 300 사업이 있는데 그 이제 어촌이란 공간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보면은 귀여 귀촌인들을 위한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여 귀촌하려는 마을에 그런 해당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주셨고요. 이번에는 금융 관련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들어주세요. 귀여 귀촌시 업종별 금융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유진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업종별로 어떻게 또 상이한지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권태견 팀장님 답변 주시죠. 네, 이 귀여 창업 자금은 이제 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 지원이 가능한데요. 대출 지원할 수 있는 총 한도는 3억 이내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에 필요한 자금만큼을 이게 지원하게 되는데 어선업에 있어서 어선을 매입할 때 그리고 양식업 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 신축 부지나 기타 양식 시설물, 입식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수산물 가공이나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양대저에 속하는 어촌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도 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식장에 종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식장 신축 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 지원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총 대출 금액에 좀 제한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상담을 좀 하셔서 진행하실 좀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해양 레저 같은 경우에도 어업과 이제 병행해서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귀화하시려는 업종이 정해지셨으면 미리 사전에 행정관청과 그리고 대출 기관과 대출 가능 여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좀 예외적인 부분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도 역시 정책 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책 부문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지자체별 지원 정책과 함께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이승원님의 질문입니다. 사실 지자체별로 또 정책이 상이할 텐데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또 특화된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기여기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사비 지원을 한다든지 생활 자금을 좀 지원한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신안에서 하는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선을 적은 금액으로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도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런 지원 정책은 저희가 귀화하시고 초기 3년 안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지원이 3년 안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지원은 한순간이고 여러분들께서 업을 하셔야 되는 거는 평생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지원 정책은 어찌 보면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내한테 적성에 맞는 지역과 업종을 찾은 뒤에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걸 지원해 주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속성 있게 지원을 끌어가려면 잘 알아보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양식업과 어선어업 분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질문이에요. 평생 사무직에 있었는데 힘이나 기술이 없어도 귀여귀촌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송우철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귀여나 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이 내가 기술이 없는데 평생 이 일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임재현 연구관님부터 한번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귀여를 하시면서 이제 양식업으로 전업을 하실 때, 전직이나 전업을 하실 때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가 물고기든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갑각류든 양식이라는 걸 접해보지 않았고 키워보질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저희도 어려운 점이 가축은 저희랑 같이 공기를 호흡하고 사료를 먹고 아프면 뭐 아프다고 이렇게 낑낑대는 소리라든지 뭐 아프다는 어떤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물고기든 뭐 물 속에 사는 생물들은 그걸 아프다는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아픈지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부터가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양식 기술이 너무 뭐 어려운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귀여귀촌 박람회를 하고 있고 그 국가에서도 귀여귀촌 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초기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한번 부딪혀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평생 사무직에 계셨다. 물론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보다 이제 사용하는 근력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양식이나 어선어업을 한다고 정말 힘이 세시고 뭐 그런 분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의 모 프로그램을 보면 참치 어선을 하시는데 70대 그 어르신들이 경험으로 그다음에 그 자기만의 노하우로 참치 그 낚시를 하시거든요. 물론 기계의 도움도 받죠. 그런 식으로
자신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근력만 있다면 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침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앞세워서 내가 귀화하는데 그 어떤 기술이 없다, 내가 귀화하는데 귀화는 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농업이나 어업은 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후부터는 기술은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자문해주는 기관도 많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그런 곳에서 먼저 상담도 받고 기술 교육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현지에 가서 같이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 어선어업,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어선어업 배를 타보시면 되듯이 똑같이 양식장에 가셔서 양식장에서 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보시다가 해면어업이 너무 힘들다, 아니면 내수면어업이 너무 힘들다, 관상어업이 너무 힘들다 하신다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또 돌아가시면 되고요. 이게 귀어라고 해서 모든 건 다 몸으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머리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직에 계셨던 분들이 귀어하셔서 공헌하실 수 있는, 아니면 그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도 많으니까 일단 걱정 없이 먼저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생각외로 큰 근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 일단은 한번 해보셔라, 해보고 경험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 이런 답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종학 위원님도 한번 의견을 주시죠. 우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 어떤 새로운 직업을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직업에 맞는 기술이라든지 지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선어업으로 이렇게 기여를 하셔가지고 어선어업이라는 것을 내가 경영을 한다고 치면은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어선이라는 것이 고기를 잡는 그런 어법의 기술도 있겠지만은 어장까지 이동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을 운항하는 그 기술이 항해술인데, 운항술인데, 그것은 보통 이제 해기사 기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육상에서 이동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런 면허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항해사의 자격, 이런 자격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업법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어선업을 하는데 다양한 어업이 있을 것입니다. 뭐 통발어업이 있고 자망어업이 있고 뭐 낚시어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어업마다 그 기술이 다 틀립니다. 이런 기술들은 국가에서 자격을 이렇게 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여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습득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같은 어법, 같은 통발어업이라고 치더라도 잡는 어종에 따라서 어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장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뭐 힘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양식업이든 어선업이든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은 필연적으로 일단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많이 기술이 발달돼서 자동화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번 질문도 또 조 의원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선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비용, 필요한 자격이 어떤 것이 있고 면허는 어떤 게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하고 최원평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주실까요? 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일단 어선 구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여해서 이제 어업을 하시려면은 필요한 도구가 어선이잖아요. 그 어선을 구매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상으로 어선어업에 대해서 새로운 어업 허가는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어선을 구입해서 그 어선에 처분된 어업 허가를 승계받아서 어업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선을 그러면 구입하는 방법은 우리 보통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매수인 간에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 어선법에 공인중개업소, 어선 공인중개업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어선 등록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 등록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어선의 그 정보, 우리도 부동산도 아파트나 같으면 전부 다 이제 인터넷 정보들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가격 틀리고 이런 정보가 어떤 기초적인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선을 검사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어선 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접근해 보시면은 거기 어선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이 그 매매할 어선들의 정보를 전부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먼저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이 뒤에 이제 속지 않고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네, 그리고 필요한 자격이나 예, 면허에 예. 대해서 그 부분은 일단 어선이라는 이런 도구를 갖다가 우리가 운항하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 운항할 때 자동차 같으면은 자동차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어선도 마찬가지고 바다에서 이 배를 운항을 하려면은 필요한 자격 기술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해기사 면허입니다. 그러면 모든 어선이 해기사 면허를 가져야만이 운항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규정상으로 5톤 이상의 어선을 내가 운항을 한다 그러면은 해기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5톤 미만의 어선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해서 그렇게 습득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내가 내려가서 그 어선 가지고 향후에 이제 어업도 하지만은 낚시 어선업도 같이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낚시 어선업이라는 것은 그 낚시객들을 내 배에 태워가지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낚싯대까지 이동해주는 영업을 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배는 톤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기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해기사 면허는 보통 그 일정한 승무 경력을 가진 자가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그 면허를 딸 수 있게 엄격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사실 일반인이라면은 잘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선을 인터넷으로도 검색해서 찾아보고도 살 수 있는지 마치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집을 소개하듯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금융 관련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 대출이라든지 자금 계획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세요 하고 정순용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권태경 팀장님 답변 주시죠. 네, 기업인으로 이제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기업 창업 자금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제 부여될 텐데요. 이건 각 그 기업인이 선택하신 어떤 지역이나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이 다 상이하고 그리고 기업인의 어떤 신용 등급이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 자금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정책 자금을 받으실 때는 그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신용력이나 그리고 담보력이 좀 여려하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하고 현재 정책 자금의 한 65%가 농심보 담보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귀여하시려는 지역에 수협에 우선 내방을 하셔서 본인의 보증 한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출 한도 그리고 보증 한도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대출은 얼마를 받을 것이고 총 사업 계획은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융자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1억 8천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사업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잡으시고 두 번째로 귀하시려는 지역의 수협에 가셔서 보증 한도와 대출 한도를 조금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파악하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금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으로 자금 투입 계획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박람회에 오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온라인 상담으로 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요. 박람회 이후라도 수협 조직이나 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상담 받으셔서 융자 규모를 파악하신 다음에 접근하셔야지 빠지지 않고 필요할 때 충분한 자금이 이제 공급되어서 정상적으로 아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사실 모든 일의 또 기본, 시작의 기본은 계획이잖아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수협과 같은 기관에 가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셔라 하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식업과 어선업 분야의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여 귀촌을 하게 되면 어떠한 종사자 직업군이 있고 또 평균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강선주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또 얼마 버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귀여를 했는데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죠, 임재현 연구관님. 네, 가장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그 돈일 거예요. 내가 기존에 얼마를 벌고 있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귀여 귀촌을 했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제가 도시에서 연봉 뭐 1억을 받았다. 잘 나가는 그 직장인이었다. 근데 귀여를 하고 귀촌을 했는데 연봉으로 따지면은 내가 버는 순이익이 뭐 5천도 안 된다 하면 벌써 절반의 연봉을 그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그분은 그 5천만 원의 연봉이 자기한테 1억의 연봉보다 더 좋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장 크게 경제성 분석을 할 때 놓치는 부분이 본인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투자되는 게 초기 투자 시설 비용도 있지만 그 시설을 유지하는 것 외에 만약에 물고기가 대상이다 하면 물고기를 양식하시는데 사료 가격이 보통 40%에서 많게는 60%까지도 그 내가 투자하는 투자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부대 시설 비용이라든지 뭐 그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 인건비를 빼세요. 항상 우리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내 인건비를 빼고 뭐 1년에 얼마 수익이 났습니다. 얼마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그 수익이 양식장의 순수익이 아니고 그 수익 자체에 내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잘 운영되는 양식장에서 우리가 통계를 뽑아보면 인건비를 포함하나 안 하냐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한 2,500 정도에서 많게는 뭐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많게는 한 5, 6천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이득 순수익을 내세요. 순수익을 내시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가족 경영이 많습니다. 양식업을 하시는데 내수면 양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해면 양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 크게 규모화 하시면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규모화 없이 작게 소규모로 하시면 가족 경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떻다 많이 벌 수 있다 적게 벌 수 있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좋아서 귀여를 했고 전직을 했고 이거에서 보람을 느끼신다 한다면 금액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도시와 손해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도시에서 평균 근로자 그 연봉 평균 근로자 연봉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50인 이하 그 중소기업체인가요? 그 정도의 연봉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그 확보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래야지 기업 귀천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식 쪽은 그 정도의 수익이나 연봉을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선업 쪽은 어떤가요? 어선업도 마찬가지 상황일 건데요. 일단 기회하셔가지고 보시면은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통 연봉 같은 것은 이제 월급 생활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 여하 또 그 시점에 어느 정도의 어항이 좋았었느냐,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안 받느냐, 억가가 어떻게 돼 있었느냐 따라서 이제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제 연봉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우리 어업소득이 2009년도 통계상으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은 4,100만 원이에요. 이건 평균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디테일에 들어가 가지고 어선업 같은 경우는 약 5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간과하기 쉬운 게 도시근로자는 그보다 많죠. 6천만 원이 넘을 겁니다. 만약에 도시에서 생활할 때는 가계자금, 생활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어촌에서 살면은 그 생활자금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이제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남는 이익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적을 수도 있고, 이건 본인의 노력 이하에 딸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직업군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여하시면 이제 어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이라는 게 이제 어업이나 양식업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업인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내가 꼭 기여해서 어업인만 되는 게 아니고, 농어촌 지역에 이주해서 그 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업군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가 도시에서 뭐 이런 기술자, 자동차나 이런 기술자가 있었다면 들어가서 선박수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가능한 부분이고, 특히 요즘에는요, 농어촌에 어촌 체험 휴양마을이라고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운영진들, 그러니까 사무직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도시에서 사무직을 한 것보다도 기여해서 이렇게 사무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뭐 도시에서 하는 것이든 농어촌 지역 허식 같은 거 유사하다고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도시라고 다르고 또 어촌이라고 다르고 하지 않고 정말 직업의 세계도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또 찾는 대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전에 준비한 질문은 다 모두 끝이 났고요. 한번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혹시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현장에서 없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사전에 또 2박 3일 동안 저희가 받아본 질문을 한번 뜯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한성민 주무관님은 답변을 안 주셨으니까 정책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주셨는데요. 귀여 귀촌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귀여 귀촌이 뭐예요?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됩니다. 귀여랑 귀촌이랑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귀촌이 훨씬 더 넓은 범위고 그 안에 귀여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창업자금, 주택자금, 청년어촌 정착지원자금은 전부 귀여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귀여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사시다가 농어촌 지역으로 오시고 거기다가 어업 창업을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근데 이 어업 창업이란 게 어선업, 양식업도 있지만 뭐 맨손업, 그다음 흔히 해녀라고 하는 나잠업, 뭐 정치망, 구획 모든 어업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제촌 비어업인이라고 해서 용어가 어렵긴 한데 어촌에 쭉 사시다가 어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 이제 어업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어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제촌 비어업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 정책 대상 범위에 본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귀여를 하는 것인지 귀촌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여랑 귀촌을 제가 그 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저는 이러이러한 거를 하고 싶어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여기 전문위원, 상담위원 분들이 자세하게 검토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네, 귀여 귀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저희가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세한 답변 다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정책 부문 한 개 더 여쭤볼게요. 소그룹 3명에서 5명 정도의 귀여 귀촌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대면 활동들이 중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쩌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긴 했는데 10명 이내 소규모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호응도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뭐 질문자께서 3에서 5이라고 한 거를 본인 주변 지인들한테 교육을 해줄 수 있느냐고 만약 그런 내용의 질문이라면 그거는 힘들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뭐 공고를 해서 알려드리면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되면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카카오톡에 보면은 이제 기억전 종합센터라든지 각 지원센터들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일정이 되면은 알려드리니까 그때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지역에 속한다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금융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권태경 팀장님이 답변을 주실 텐데요. 귀여 후에 정착하기까지 이자 처리와 원금 회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권태경 팀장님 답변 주실까요? 네, 기업인으로 선정된 이후에 이제 기업 창업 자금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 이 대출 조건을 보면 대출 기간이 총 15년입니다. 15년인데 대출일로부터 5년 동안은 1년에 한 번 이자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이후 6년 차부터 15년 차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받으신 대출 금액의 10분의 1씩 대출 원금을 분할 상환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어떤 상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출 기간 15년 동안 언제든지 여유 자금이 있으실 때 상환을 하시더라도 다른 대출과 달리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계획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상환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주셨습니다. 이 다른 금융 질문 관련들은 다 아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선어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선어업은 어부의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조 의원님 답변 주시죠. 연봉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연봉이라고 그러면은 저도 사실 저 젊었을 때 그 어선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제 연봉은 아니고요. 월급이 약 한 50만 원에서 55만 원. 그는 그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얼마냐면요. 제 친구 얘기입니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가 13만 6천 원 받았습니다.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럼 대략 한 4배 정도 됩니까? 네. 어쨌든 저의 사례는 그렇다 치는 거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봉이라는 것은 본인의 노력 여하 조금 파도가 쳐도 나는 가서 졸업할 거야라고 한다면 이제 더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 노력에 딸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도 역시 또 약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형 선박 면허를 딸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원칙적으로 해기사 면허 딸 때는 그런 비용이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의 의도를 보시면 이런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해기사 면허는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예요. 그것은 우리 해양수산청에서 이렇게 발급하는 공식적인 면허입니다. 그러니까 어선을 운항할 수 있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내조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도 반드시 조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조종 면허는 지금 현재 이제 해양수산안전협회 여기에 위탁 주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할 때 수수료가 좀 꽤 비쌉니다.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조정 면허를 습득하는 거로 이렇게 말고 있고요. 공식적인 우리 그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에 대해서는 시험 칠 때 그 시험 응시 접수료 이런 정도 있고, 다만 면허를 할 때에 필요한 것은 그 수수료는 없습니다. 네. 네, 비용적인 측면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식업 부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요? 질문이 귀여운데, 물고기 많이 키울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 의원님, 아니다, 임재현 네. 연구관님. 물고기를 많이 키울 수 있죠. 많이 키울 수 있고,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게 어폐가 있는데 그 위험을 많이 겪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공간에서 물고기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이 물고기가 어떤 상황이 오면 위험하다, 어떤 상황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 물고기의 그 물고기 무게와 물의 무게를 이제 비례로 봤을 때 물 10이 있으면 물고기 전체 그 넣어 있는 물고기의 양이 1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물고기가 많네 하는 것들도 그렇게 많은 그 양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양식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오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양식 기술에 있어서 선두로 쓸 수 있었던 건 단위 면적당 생산량, 생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했던 거가 주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거는 교육을 받으시면 된다. 처음부터 많이 키우시려고 욕심을 부리시면 절대 안 된다. 네. 네. 자, 이어지는 질문도 약간 저는 갸우뚱하게 되는 질문이에요. 몇 종류의 물고기들이 채소가 되나요? 라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인데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수경 재배와 그 양식을 이제 같이 하는 복합 양식 부분인데요. 아쿠아포닉스라는 기술이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그 온대성, 아열대성 어류, 그러니까 많이 양식하고 있는 메기, 향어, 주로 이런 메기, 향어, 뱀장어까지도 지금은 하고 있으신데, 그런 그 물고기들과 같이 해서 그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사육수를 양액으로 써서 채소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키우는 게 엽채류, 우리가 말하는 상치 같은 그런 엽채류들을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러한 것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하시는 거는 향어와 메기 두 종류, 그 다음에 더 한다면 미꾸라지 뭐 세 종류, 그 다음에 그 일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들 중에 비단잉어를 하시면서 채소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물고기나 어종이 돼도 그 물고기 어종을 키우시면서 옆에 채소를 키우시면 그게 아쿠아포닉스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양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20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다 채소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처음 알았어요. 물고기를 키우면서 뭐 채소도 키울 수 있다는 게 일석이조인 것 같은데 참 신기하면서도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모르셨다면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 한번 볼게요. 질문 띄워주세요. 4.59톤 배를 4개월 전에 구입을 했고 어민 후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배는 대출이 없이 구입을 했고요. 연안 복합 허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조 의원님이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일단 우리 기업 창업은 말 그대로 창업이잖아요. 그래서 창업할 때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어민 후계자 육성 자금은 나이 내가 50세 미만이라고 치면은 어민 후계자로 지정돼서 자기가 어업 활동에 필요한 이런 자금을 또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이미 어선을 구입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 융자금, 그 부분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선박에
가지고 있는 어선의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항해 장비를 바꾼다든지 어구를 새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인 후계자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드렸고요. 다음 질문 가보죠. 어선 어업을 생각 중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는 다소 좀 막연한 질문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답변 주실까요? 예. 어선 사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고기 잡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또 버럭 잡을 게 없는데요.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일단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업 허가가 새롭게 어업하러 안 내주기 때문에 기존에 어업 허가 받은 어선을 자기가 구입하셔가지고 그 어업 허가를 승계 받아가지고 어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업 허가를 승계 받을 때 주의할 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다. 내가 내려가서 나는 통발 어업을 하고 싶은데 구입하고자 하는 어선이 보니까 통발 어업 허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서 그 어선 가지고 통발 어업을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선을 구입할 때는 그 어선에 어떤 어업 허가가 있는지 또 이 어선이 어떻게 또 중간에 불법을 해가지고 이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승계를 받기 때문에 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로 더 질문이 있을까요? 자, 그럼 현장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안 계실까요? 자, 그러면 끝으로 한마디씩. 네, 아까 그 네. 연봉 관련해서 막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했는데요. 사실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 머가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문업인 분들이시고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돈을 얼마나 버시는지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3년 차까지 한 20-30% 정도는 2천만 원도 못 버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5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도 한 3분의 1은 넘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가셨나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분은 저희가 기업 창업자금 선정이 됐는데 사업 계획을 낼 때 허가에 대한 비용을 적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선 비용만 몇 천만 원 딱 적어내고 자금을 받았는데 허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반면에 모든 정보를 알아보고 기존의 마을이랑 유대도 가지고 그다음 실제 어선도 타보고 하면서 준비가 돼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금방금방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준비를 많이 하느냐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고요. 통계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대충 그 정도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일의 시작 기본은 역시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귀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임재현 연구관님부터 귀여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귀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네, 귀여 양식 쪽에 귀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해면 양식이 됐든 내수면 양식이 됐던 이게 또 관상어도 귀여에 해당이 됩니다. 관상어 양식이 됐던 양식을 시작을 하려고 하실 때 가장 두려운 게 아까 질문하셨던 분의 대답에도 있었지만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물고기를 키워보지 않았고 가서 물고기를 키워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다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돈으로 양식을 해서 판매를 해서 그걸로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는 불안감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귀여귀천 그 종합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귀여귀천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자체마다 각각의 내수면이나 해면의 양식 기술 같은 것을 기술 교육하는 교육기관들도 있고요. 저희 국립수산과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발품을 조금만 파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어에 대해서 귀어를 하면서 양식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은 불안감 요소로 작용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어차피 준비하는 김에 발품을 좀 파셔서 교육도 좀 들으시고 기술 교육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 교육도 들으시고 장기적으로 내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제 사례로도 그런 분들을 겪었는데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교육을 오셔서 같이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기관의 교육마다 다 다니시면서 교육도 받으시고 심지어 그 양어장에 가셔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사장님하고 뭐 호영호제 하시면서 저 좀 써주세요. 뭐 이런 그 적극성도 좀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를 가지시고 어차피 전직이고 귀여라는 거는 도심에 있다가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특히나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어선업보다는 덜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해면은 항상 걱정을 하셔야 되고 뭐 내수면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많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님. 예. 기여를 하면은 어쨌든 내 생활 근거지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내가 잘 그 사람들하고 융화를 할 것인가. 내 기술이 좋고 이런 것보다도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융화를 할 것인가. 일단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 문화, 그 사람들의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어업의 형태를 일단 먼저 따라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법적으로 연안 통발업의 통발을 개수를 설치하는 개수가 2,5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2,500개 된다고 그러네. 2,500개 어장에 놨어요. 그런데 그 마을 분들은 그렇게 안 놔요. 1,000개만 나고 칩시다. 그러면 외지에 와서 2,500개 넣는데 그 사람들이 1,000개 넣을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용해왔던 어장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전통 요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의 동화가 되려면은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셔야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한 가지는 기여회원분들의 정답은 막걸리 한 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빨리 이렇게 융화를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기여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기여기촌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기여기촌 종합센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여해서 정착할 때까지 동반자 역할을 할 겁니다. 정착할 때까지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도와드리니까 주저 마시고 항상 우리 기여기촌 종합센터하고 이제 같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관님. 네, 사실 저희를 그 공무원을 바라볼 때 뭐 탁상 인정하는 현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알겠느냐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나마 어선을 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여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이 배 타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고 도전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준비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선업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아는 만큼 더 많은 정보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해에 가려면 어떤 배를 타야 될까요? 혹은 이제 남해 뭐 업종까지 정했으면은 뭐 자망을 할 것 같으면은 몇 월 달에 어떤 고기를 해야 될까요? 고기를 하려면 수심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오히려 저희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저희는 진짜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옆에서 도와주고자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많이들 질문해 주시고 괴롭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괴롭혀 달라는 말씀하셨고요. 끝으로 권태경 팀장님 말씀 주시죠. 네, 귀여귀촌은 바다라는 공간으로 그 매개로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살고 계시는 저 농어촌 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시는데 제가 그동안 대출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융자를 받으면 모든 것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소될 거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오늘 나와 계신 이제 패널 분들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항해술이나 조업 방법이나 그리고 그 어촌 지역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 파이낸싱이 그 일부가 되어야 되는데 파이낸싱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선입관은 좀 뒤로 미루시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잘 알아보셔서 거기에 이제 금융이 더해진다면 더 가속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금융보다는 내가 준비해야 될 기술과 환경들을 더 많이 알으셔서 이렇게 대출과 융합해서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귀화하시기를 멀리서나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은 네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질문도 해보고 답변도 하는 그런 시간 가져봤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추후에 평소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귀여귀촌 종합센터 1899-9597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또 상담을 드리니까요. 1899-9597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귀여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www.clife.go.kr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귀여귀촌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도 안내해 드릴게요. www.clifeexpo.go.kr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